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될 하울리 이승기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의 전환과 건설상 생태계의 진화인데, 사실 너무 큰 주제라서 이걸 다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전환과 진화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세미나에 참석을 하다 보니 발표하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맥락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신축 쪽에서 건축주가 건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해야 된 정말 많은 일들을 IT 제품하고 플랫폼으로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평생 한 번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세우는 것부터 같이 진행을 하고, 좋은 건축사 설계하실 분을 만나기 위해서 매칭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설계 관리를 같이 진행하는 역할, 그 다음에 건설사를 선정하기 전에 BIM을 통해서 도면을 검토를 하고 견적 조건을 결정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여러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건설사를 매칭시키는 일,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계약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착공 준비라든가 기성검사, 품질검사, 공사 대금 안전 관리, 그리고 준공검사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건설사 관리 업체가 하는 영역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은 이걸 IT 제품하고 플랫폼으로 좀 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건축주는 저희 PM 서비스, CM 서비스라는 서비스로 접근을 하시지만, 저희는 이 서비스들을 우측에 있는 이런 IT 제품하고 플랫폼으로 풀고 있습니다. 스케치부터 사업계획서, 마켓플레이스, 스마트 설계, 프리빌드, 공개경쟁 입찰, 공사관리 시스템. 저희 쪽에 가입되어 있으신 건축사 회원분들 한 1,500분 정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는 3,100여 개 업체가 회원으로 있습니다.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 분들이 한 11,000여 개 정도 있으시니까, 전국에 있는 건설사 중에 한 30% 정도는 저희 쪽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200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만으로는 20년이 지났고 21년 차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한 860개 현장을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한 경험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이런 중소형 현장들의 다양한 용도의 규모, 설계 도면,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 산출된 수량 산출서 내역서, 그리고 입찰을 진행하면서 보통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한 10개에서 한 20개의 건설사가 참여를 하다 보니 그 각각의 건설사들이 제출한 제안한 견적서까지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방서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 제작한 시방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 공정표라든가 아니면은 현장에 들어오는 인력, 자재,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도급 업체,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데이터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단하게 도식으로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일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 현장의 사업 관리를 하면서 건축을 하시는 참여자들이 필요한 IT 제품과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그 IT 제품과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 현장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산업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표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동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저희 이제 그 세미나 설명을 좀 드리는데 맥락에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꼭지를 두 개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건축 산업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신축, 그리고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은 어떻게 진화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그리고 민간 그린 리모델링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과제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조금 쉽게 이해하는데 가장 간단한 지표가 이제 GDP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1960년부터 2020년까지 GDP를 보면 1960년대 GDP가 2,500억이었습니다. 근데 22년에 GDP가 2,160조 정도, 그래서 한 60년간 한 8,600배의 상승이 일어났고요. 사실 이 그래프처럼 계속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GDP의 성장률입니다. 이게 1960년대는 연평균 한 9% 정도, 70년대 10%, 그 다음에 80년대도 10%, 90년대는 7%대, 2000년은 4%, 2010년은 2%, 2020년은 1%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80년에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거는 이제 오일 쇼크 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바로 일어났고, 요건 잘 아시다시피 IMF 때입니다. 그리고 리먼 때,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60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안정적인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은 어떻느냐를 보면 이게 건축 GDP를 보여주는 표인데, 1980년에 12조 원 정도에서 22년에 60조 정도로 해서 4.9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한번 이뤘다가 한 20년간 제자리를 횡보를 하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GDP 대비 건축 비중이 얼마 정도냐를 보면은 1980년대는 6% 정도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5%, 그 다음에 2000년대는 3.5%, 그리고 2010년대는 3% 정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전체 GDP 중에서 건축의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건축의 전체 GDP나 뭐 발주 물량이 이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점점 정체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인구 얘기가 참 많은데, 사실 인구의 구조는 한 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보여주는 근간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총 인구수인데, 이미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60년간은 우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겪어왔지만은, 앞으로는 이 변곡점을 지나면서 완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천천히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갑작스럽게 변하면 사람들이 확 바뀌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천천히 바뀔 때는
이 냄비에 있는 개구리처럼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면 2011년부터 23년까지의 신축하고 리모델링 착공 면적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리모델링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거는 대수선, 개축, 재축, 정축의 면적입니다.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 신축 면적인데 상당히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널뛰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밑에 빨간색 그래프는 리모델링 면적입니다. 여기 신축 면적을 보시니 21년하고 23년은 딱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다가구 착공 신고를 하는 게 한 10년 동안 제일 많은 치수가 한 월 한 2,000개 정도가 착공이 됐는데 1월 달에 착공된 현장 수가 70개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도 한 1,000개 정도가 착공이 됐다가 지금 1월 달 통계를 보니까 47개를 착공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올해가 참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건축 전체에서. 당연히 아파트도 당연히 물량들이 줄었고요. 자,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하면은 아파트를 좀 빼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를 자꾸 보다 보니까 아파트 데이터가 들어있으면은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의 혼선을 좀 많이 줘가지고 아파트를 뺀 착공 면적하고 리모델링 면적인데 밑에 보시면 신축 대비 리모델링 비율입니다. 2011년도에 한 4% 정도, 근데 23년에는 한 38%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리모델링 비율들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3년 같은 경우는 신축 물량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신축하고 리모델링 비율이 한 2대1 정도이지만 한 10년 정도,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그냥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신축하고 리모델링 비율이 한 1대1 정도의 비율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신축이 많이 발생을 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보면은 고도경제 성장 시기입니다. 지난 60년간 겪었던, 그리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도 증가를 하고 도시에 인구가 집중이 되는데 여건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도시의 개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산업이 더 활성화가 되는 시기는 저성장 국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환경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 그리고 인구의 감소,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도시 인구는 그래도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확장이 아니고 기존 도시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데 요즘 같은 시기는 또 그게 말이 안 되는, 경기가 또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 도시의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는 지금 다 못하고 있죠. 아마 한 1, 2년, 길면 3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근데 신축하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은 경제하고 인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이건 누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도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그린 리모델링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고, 이건 시장하고의 반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린 리모델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려고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735만 동의 건축물을 건축 허가일, 착공일, 사용 승인일이 게재된 건축물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가 좀 오류들이 좀 많다 보니까 데이터에 좀 오류는 있습니다만은 큰 틀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좀 잡은 게 외벽 단열재 두께를 하나 기준을 잡았고요.
공동주택 외에 중부 2지역의 외벽의 단열재 두께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당연히 단열재의 두께는 계속 늘어났고 50, 65, 85, 120, 125, 135, 현재 135인데 120mm까지는 현재 단열 기준의 한 89% 정도가 됐는데 85mm는 63%밖에 안 되는데 여기 기준이 딱 갈리는 날짜가 2013년 9월 1일입니다. 근데 2013년 9월 1일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지은 건물이 한 600만 동 정도가 되거든. 전체 건축물 중에 한 81%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보고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 많다 이거. 지금 현재 단열 기준 단열재 두께의 63%밖에 안 되는 건물들이 우리나라의 80% 정도가 현재 이렇구나. 그래서 신축은 사실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제적 버거 제도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증 제도도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데이터 같은 경우도 현재 BIM이 이제 권장에서 점점 의무로 바뀌게 될 거고요. 네, 지금 이미 지어진 735만 동은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관점에서 봐서는 부채입니다. 해결하고 가야 될 부채. 이 735만 동 중에서 487만 동, 한 2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은 놔두면 자연스럽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철거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자연스럽게 시장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문제는 600만 동 2013년 9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이 600만 동을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빨리 많은 건물들을 해야 된다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기관이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및 설계 자동화 기술이라는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표가 그린 리모델링 신속 지원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디지털 진단 및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실증입니다. 여기서 키워드 단어가 딱 3개가 있습니다. 신속, 디지털, 자동화.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디지털 자동화에서 많이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증하고 써먹어 보자가 저희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는 거는 너무 시간이 길고요. 간단하게 꼭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GR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에너지 성능,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DB를 구축을 해서 시뮬레이터로 계산을 하고 그걸 지도로 표현을 해달라라는 과업이 하나 있고요. 개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전후의 데이터가 다 있다면 이거를 구역별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지도에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GR 대안으로 해서 신청된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을 BIM으로 옮기고, 그 BIM을 가지고 건물 현장의 에너지 진단을 한 후에 이거에 대한 최적 대안을 탐색을 해서 제시를 하라가 2번째 꼭지입니다. 그리고 GR 설계에서는 시공 방법과 자재 결정에 따라서 설계를 최적화를 하고 이거를 2D, 3D 에너지 성능을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걸 전체를 통합 플랫폼으로 묶고, 이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20개의 공공건축물들을 실증을 한 후에 이걸 민간에다 확산을 해라 라고 하는 게 과업인데, 사실 이거 연구과제 적고 좀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냥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민간 확산에 대해서 이제 좀 방점을 찍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선 아까 제가 두 번째 곡시 그릴 리모델링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리모델링을 확산을 시키려면 처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누가 하는가가 시작입니다. 도대체 누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릴 리모델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그 누가를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좀 통계를 좀 써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대수선이나 정축, 개축, 재축 한 건축물들을 1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이 건물을 사서 얼마 만에 리모델링을 하는가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준 겁니다. 보시면 왼쪽 제 숫자가 많은 쪽이 어떤 쪽이냐 하면 건물 사자마자 리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곳은 안 한답니다.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건물 사고 오래되면 될수록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 요거를 조금 봐주시면 이게 좀 특이한 그래프인데, 일반적으로 그릴 리모델링을 할 때는 건물이 오래되고 내가 오래 사용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그릴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으면서 지금 리모델링 할 걸 생각을 하는가?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제 리모델링을 할 거냐? 새로 아파트 입주할 때 그때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 요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6개월 내에 대다수의 수가 좀 모여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대수선, 증축, 개축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6개월 내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이미 설계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특히 저기 2개월 안에 허가를 받은 개수가 한 9,0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땅 살 때부터 이미 리모델링 할 거 생각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그리고 잔금 주고 바로 허가서를 접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지 요 타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소유주가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구매한 사람이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건물을 구매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입주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그냥 상식,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가 됐으면 리모델링을 한다가 아니고 건물을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가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요 통계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어떻지? 그러면 몇 년째 제일 건물이 오래된 게 리모델링을 하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 발표한 날짜는 가까우고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했던 거는 오래 보유하면 리모델링 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하는 사람은 건물 살 때부터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 그분들이 요 앞쪽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매물을 찾죠. 매물을 찾고 내가 이 건물을 샀을 때 신축을 할 거면은
얼마 정도를 더 질 수 있지?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얼마나 더 증축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이 얼마나 남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죠. 아, 이거 아니다.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신축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또 다른 분이 또 와가지고 이걸 살까 말까 또 고민을 할 거고, 그 시기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맞는 분이 그 건물을 매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매매 계약을 하시죠.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바로 설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바로 허가를 받는 게 여기 보시는 아까 6개월이라는 기간. 근데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는 시간차가 조금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기 주거를 하셨던 분들이 나가시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신축 현장들은 아까 보셨던 그래프가 더 극적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래프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생기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기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퇴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딜레이들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허가를 받고 나면 시공하고 준공하고. 자, 그럼 리모델링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규모 검토하고 매매 계약하는데 정말 빠른 의사결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야 되니까. 안 사면 좋은 물건은 다른 분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계약부터 준공까지는 빠른 진행을 선호를 하죠. 왜 빠른 진행을 선호하느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다 가지고 건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땅을 잔금을 지급한 순간부터는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그린 리모델링은 어떠냐? 의사결정 자료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나 시공이 더 길고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을 할 풀이 부족합니다. 설계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반 리모델링 대비해서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죠. 왜 하지? 왜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할 동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그릴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간에 한정돼서, 민간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누군가 강제로 신축처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면 그릴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 그 다음에 장점들을 전혀 모르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리모델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그린 리모델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 그린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해야 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그린 리모델링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꼭지 몇 개를 좀 가져오면, 첫 번째가 건물 매입할 때 의사결정 시간이 촉박하지만 의사결정 자료가 없다. 두 번째가 좋은 설계자 찾기 어렵고 설계를 빨리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꿔요. 설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악이죠. 계속 바꿉니다. 신축도 그렇지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공사 찾기 어렵고, 또 하나 문제가 불안감이 제일 큽니다. 걱정되는 게 공사 중에 공사비 증가,
기간 전가, 시공사 분쟁. 왜 이제 이게 분쟁이 들어오냐 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사업 계획은 계약 그 금액으로 딱 끝나야 되고 그 기간에 딱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분쟁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처음에 내가 이 건물을 샀던 목적하고 전혀 달리 그냥 부채만 떠안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자금 조달이 어렵죠. 신축은 좀 쉬운 편인데 리모델링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그럼 요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연결된 데이터에 기반한 IT 제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참여자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이 필요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릴 리모델링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각각의 순간들을 실제 사업처럼 이렇게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세우죠. 그 다음에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계하고 시공사 선정해서 시공하고 준공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됩니다. 사실 민간에서 제일 중요한 돈 관점에서 좀 보면 사업 계획 쓸 때 나온 공사비는 오차가 한 10% 미만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설계 끝나고 나면 공사비가 5% 정도 오차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할 땐 1%, 준공할 때는 0%가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 현장에서는 사업계획 세울 때는 평당으로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건축주가 시작할 때 본인의 욕망을 설계도면에 다 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설계에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쯤 되면 또 설계하고 공사비가 또 다릅니다. 또 공사 끝날 때 되면 또 이제 공사 과정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막 바꾸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사비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세울 때, 설계할 때, 시공사 선정할 때, 준공할 때가 전혀 연관성 없는 공사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점에서부터 공사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수량 산출 기준, 내역 기준, 위치 분류 체계, 모델링 기준, 가격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걸 기준으로 사업 계획서를 세울 때 만들어진 조건들의 데이터가 생성돼야 돼요. 설계 데이터도 마찬가지 이 데이터베이스 기준을 가지고 생성이 돼야 되고 시공사 선정됐을 때 들어온 공사비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비 데이터를 최종적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건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공사비 오차를 1510으로 만들 수 있느냐? 지금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게 되면 현 시점하고는 한 2-3개월 딜레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신의 공사비 데이터를 사업계획 때부터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참여자에 대한 평가와 건물의 평가들이 설계자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에 제공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프로세스를 중간에 두고 그럼 어떤 IT 제품하고 플랫폼이 필요한가를 좀 보면 사업계획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내가 이거를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그릴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 그대로 놔둘 건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현재 건물은 어때? 기존 건축물에 현황하고, 신축할 때는 건물 건축하는 규모와 용도, 그렇게 지었을 때 공사비 얼마 정도 나오지?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디까지 중축하거나 리모델을 할 건지에 대한 규모와 용도, 그리고 공사 범위와 예상 공사비, 그리고 예상 에너지 성능이 기다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즉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통 건물을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이 필요한 게 3일 정도입니다. 3일 정도 안에 이걸 나오길 원해요. 많이 기다려야 5일이고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 이 땅이 여기에서 내가 그린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공사비 얼마 나오고 에너지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기다려 주시면, 한 달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쫙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미 그분은 갔어요. 그 요청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이 나오는 게 가장 좋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 3일 안에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이제 매칭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매칭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주의 계획하고 설계자하고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을 매칭시키느냐. 그 다음에 설계에서의 과정은 협업 제품이 필요합니다. 목적은 설계의 효율하고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래서 결과로 나오는 게 BIM 기반의 목적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 모델링과 수량산 출사 내역서, 예상 공사비, 에너지 성능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뒤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해줄 시공사를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할 때 협업을 잘 할 수 있게끔, 목적은 단순합니다. 계약대로 공사가 끝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공정표라, 자재 승인, 시공계획 승인, 기상 설계 변경, 공사비 관리, 하도급 관리들이 이제 여기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 중에 있는 사업 계획 단계 의사결정 지원 제품인데,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거에는 연구 과제에 포함된 내용도 있고 그냥 예시로 가져온 것들도 있습니다. 믹스가 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곳은 민간의 그린 리모델링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의 연구 과제는 그 중간쯤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끝에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좀 섞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방배동의 어느 집원에서 이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사서 내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결정을 빨리 해가지고 부동산에 달려가서 계약금을 걸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와서 집원을 입력하겠죠. 집원을 딱 입력했을 때 나와야 되는 게 현재 이 건물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도 나와야 되고, 이걸 그릴 리모델링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게 늦어도 3일 이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 지금 기존 건축물 현황 지금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존의 건축 지도에 대한 데이터와 보이월드 형상 정보, 외피 면적, 창면적비, 에너지 사용량, 토지 정보, 건축물 정보, 층별 정보, 그다음 실거래가들이 있는 데이터들에서 여기 이제 계략 에너지 성능이 들어가면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을 할 때, 신축은 이제 건축 가능 용도와 면적, 그 다음에 층별 면적, 재건 복구, 예상 공사비, 여기에 이제 건축물 에너지 성능과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내가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지가 있으면 신축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우측에 있는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주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건축 신축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저희가 건축주한테 제공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신축했을 때의 몇 가지 대안과 각각 대안별로 공사비가 얼마 정도가 나오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렇게 지었을 때 예상되는 임대 수익과 만약에 매매했을 때 얼마 정도 매매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야지 건축주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릴 리모델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방위별 외피 정보의 장면적비로 이제 1차 에너지 소용량을 산출을 하고,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범위하고, 그래서 예상 공사비가 얼마지? 그리고 예상되는 임대료하고 매매 가격이 얼마지? 그렇게 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번을 딱 입력한 순간 이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현재 건물, 그리고 신축했을 때 어때? 그릴 리모델링 했을 때 어때? 라고 하는 게 숫자로 표현이 돼야지 이 건축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일이네요. 더 빠르면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그분이 돈을 들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요 과정은 그렇다면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 그분들 똑같습니다. 내 건물을 그냥 그대로 놔둘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의 의사결정. 근데 저희도 보면 기존에 보유한 건물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의사결정이 정말 느려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축을 한다는 걸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돼서 그 리스크를 가급적 적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계속 늦춥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은 저하고 10년 전에 상담하신 분인데 이제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아마 그분 못하세요. 그분은 못하실 거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신 누군가가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세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으시면 유지할 거냐, 아니면 철거하고 신축을 할 거냐, 아니면 그린 리모델링을 할 거냐. 또 하나는 내가 이 건물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안 살 거냐, 철거하고 신축할 거냐, 그린 리모델링을 할 거냐, 세 가지가 나누시게 되는데, 사실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는 이 사업계획서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맨 땅에다가 철거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법규에 따라서 얼마 정도 지을 수 있고 어떤 정도가 건축 가능하는지에서 설계 만들어서 공사비는 쭉 뽑아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게 처음 시작된 이유가 이게 쉬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신축보다 더 어려운 게 리모델링이고 리모델링보다 더 어려운 게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어떠냐? 기본 정보가 기존 건축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 정보하고 에너지 성능,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또 이제 예상 공사비와 예상 에너지 성능 나오고, 여기 실거래가 데이터가 붙으면 이렇게 기존 건축물 현황, 신축 사업계획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계획서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 리모델링, 민간에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보인데, 그래도 지금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등등등등 자료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잘 하면 그래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데이터가 지난 거긴 하지만 V월드의 3D 건축물 형상 데이터를 가져보면 그 건물의 외피 면적하고 그다음 참면적비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차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면은 못 받습니다. 본인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기존 건축물들의 도면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세움체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도면이 실제 건물하고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현장들을 보면 저희도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현장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들의 도면을 받으면 없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 좀 오래된 건물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재 건축물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은,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기존 건축물들이 이미 BIM으로 다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 과정들이 그냥 싹 다 돌아갈 건데, 이거는 그 IT 제품 개발하는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 있거든요. 데이터만 있으면.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개인정보도 있고 비용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 신축 건물 설계도 있는 것들을 가지고 BIM 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가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기존 건축물에 이걸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비용하고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워킹이 안 하는 모델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저희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그린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계자 매칭 플랫폼은 좀 프로세스는 좀 간단합니다. 건축주가 건축사분들이 제시를 하는, 어떤 제시를 하는, 나 이런 사업 계획 써있어. 그리고 업무 범위, 설계도서 작성 방법, 용역 대가, 대가 지급 방법, 설계도서 목록이 뭐가 필요해 라고 제시를 하고, 건축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건축주가 선정하는 아주 단순한 프로세스입니다만은, 여기 프로세스 자체는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에서 해야 될 거는 균형 감각입니다. 이 균형 감각을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이런 매칭하는 플랫폼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에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춰주는가가 이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갖춰지면 이 플랫폼은 잘 돌아갈 거고, 그리고 한번 돌아간 데이터로 실제 설계 나온 결과물하고 공사 난 결과물이 다시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건축주가 건축사분들이 이전 현장에서 어떤 좋은 설계를 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설계 협업 IT 제품은 이제 설계 효율화가 필요한데, 요건 사실 제가 그냥 도표로만 보여드린 게 아직 아이디어입니다. 진행은 하고 있으나 그냥 아이디어인 거고요. 우선은 공간 기능의 선택이 필요하고, 이 공간들은 이미 정의가 다 돼 있습니다. 공간별로. 그런데 그 공간에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 생성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생성된 것에 필요한 객체들의 형상이 이제 생성이 되고, 이 객체의 형상에 객체의 데이터를 같이 합치시키는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들은 계층식 조건부 의사결정 트리를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IM 모델링이 나오는데 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드로잉을 최소화하고 선택을 통해서 모델링을 만들자, 설계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설계 기간 단축하고 오류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렇게 BIM이 나오게 되는데, 여긴 당연히 객체의 형상이 있고, 왼쪽에 보이시는 각각의 객체의 형상에 객체의 정보값들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객체의 형상과 객체의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에 공간과 객체 데이터에서 에너지 시뮬레이터를 돌리면 그냥 에너지 성능은 그냥 툭 뱉어냅니다. 사실 툭 뱉어내는 게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이 밤을 새워서 만들어야 되지만 툭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의 형상은 당연히 면적, 길이, 부피 값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량 산출서, 공력서를 툭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이 되지 않고도. 그리고 나면 여기 수량, 내역의 단가 데이터, 이거는 당연히 계속 누적되어 오고 최신화가 된 단가들이 붙으면 이제 예상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설계협업 제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모델링이 만들어진 후의 변경들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델링이 나오고 여기에 따른 수량 내역, 예상공사비, 에너지 성능이 나왔을 때 형상을 변경을 하면 이렇게 외벽 재료를 변경을 하면 이렇게 거기에 따른 수량 내역, 그 다음에 예상공사비, 에너지 성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 변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제 되려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일일이 다 연결을 시켜놓고 앞에 조건이 딱 바뀌면 거기에 연관된 데이터들이 뒤에까지 싹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냥 그 웹에서 구현이 돼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뭐 레빗이든 캐드든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거에 대한 허들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BIM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BIM 데이터 연결된 데이터가 다 연결된 이게 외부로 구현이 되면 이거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수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수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설계할 때의 과정, 건축주는 계속 마음이 바뀝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계속 마음 바뀔 때마다 설계도서를 수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탈진 상태가 되는, 그러다가 한 몇 번 돌고 나면 이제 포기합니다. 뭐 바꿔달라고 하면 기다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바꿔달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누적시키고 나서 맨 끝에 이제 안 바꾸겠다 싶을 때 이제 설계도서를 수정을 하죠. 근데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지? 그게 건축주는 바로 눈앞에서 보고 싶은 거고 바로 빠른 결과를 원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외벽 재료 하나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 어떤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싹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뭐 100장을 그렸으면 그 중에 한 50장 바꿔야 되고요. 그걸 다 바꾸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들 몰라요. 이걸 얼마나 이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고생해서 바꿨는지. 근데 왜 빨리 안 바꿔주냐고 얘기를 하죠. 적어도 이런 시간만이라도 줄인다고 하더라도 건축주하고 설계하시는 건축사분하고의 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이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공자 매칭도 마찬가지로 설계하고 비슷합니다.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는 당연히 설계겠죠. 여기 설계는 아까 이전에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BIM 기반의 설계 데이터들이고요. 보정 조건, 대건 지급 방법, 자재 사용서, 시방서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건설사는 이제 견적을 제출을 하게 되고, 당연히 견적을 제출할 때는 이 시공사의 히스토리, 시공 능력이나 신용 등급, 여기서 시공 히스토리는 아까 제가 데이터의 흐름에서 공사가 끝난 건물들의 시공사 평가들이 다시 여기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가 얼마나 잘 했는지, 얼마나 도면대로 그 품질로 공사를 끝냈는지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게 동일 기준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견적을 내는데 조건들이 10개의 건설사가 견적에 참여를 하면 10개 건설사가 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가지고 공사비에 대한 비교와 건설사에 대한 비교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 보증 조건 같은 경우도 정해 놔야 되는 게 계약이행 증권을 5%로 할지 10%로 할지 15%로 할지 돈을 선급금을 줄지 말지 기성금을 한 달에 한 번 줄지 두 달에 한 번 줄지 그 다음에 자재를 어디 제조사 어느 제품을 쓰는지 따라서 공사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픽스를 하고 건설사한테 제시를 해야지 건설사 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내는 거고요. 그러면 건설사 분들은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금액을 견적을 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은 공사 도중에 건축주하고 이 자재 뭘로 쓸 걸까요? 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생기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설계 건축주가 건설사에게 도면을 던지고 건설사는 그 도면을 가지고 수량 내역을 뽑아서 견적을 내는데 이 건물에 들어간 재료를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쓰라고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조사 제품을 쓸 건지를 언제 결정하느냐? 공사할 때 결정합니다. 공사를 할 때는 이미 계약서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건설사하고 건축주는 이해관계가 정확히 반대됩니다. 건축주는 이미 금액이 결정됐으니까 제일 좋은 재를 쓰고 싶고 건설사는 이미 금액이 결정되기 제일 싼 재를 쓰고 싶고 여기에 갭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들어간 자재가 30개면 30번을 싸우면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끝나려면은 건설사가 건축주에게 어느 자재 쓰시겠습니까? 라고 안 물어보면 좀 덜합니다. 근데 요즘 건축주분들 그렇지 않죠. 다들 제조사 제품명 다 알고 어떤 게 좋은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재의 제조사 제품 규격까지 다 스펙화를 해서 제시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시공협업 IT 제품 DB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설계 BIM 데이터는 이미 설계가 끝났으면 다 만들어졌습니다. 위치에 대한 데이터, 형상에 대한 데이터, 이 형상에 붙어있는 품규에 대한 데이터와 수량에 대한 데이터가 이게 한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건설사들이 견적을 내고 선정이 됐으니까 그 건설사의 견적 데이터, 단가 데이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 작업 데이터. 오늘 어떤 자재를 현장에 반입을 했고 어디 전문 건설사가 몇 명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일을 했고 장비는 어떤 장비를 불렀고 그리고 하도업체 계약은 어떤 업체와 얼마의 금액에 어떤 공정에서 계약을 했다가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계속 공사 기간 동안에 그러면 최종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데이터는 다시 아까 보셨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갔던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이제 아까 프로세스에 따라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서 데이터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걸 그리고 나서 간단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매년 한두 개의 업체들이 저희를 따라해서 이제 이런 플랫폼하고 시스템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따라 시작하실 때는 쉽게 접근을 하세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는 거는 정말 빙산에 조금만 노출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구조하고 이 제품들은 노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저희를 따라서 시작을 하셨다가 1, 2년 안에 망하시고 하는 걸 제가 20년을 받아보니까 제가 다른 업체 한 10년 동안은 우리를 따라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계속 검색해보고 확인하다가 안 본 지가 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고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를 잘 알고 있고 이걸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일부터 해서 데이터를 쌓는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오늘
어디 위치에서 어떤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전문 건설사의 어느 전문 건설사가 몇 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정말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 고민하게 만들어주면 절대 쓰지 않는다. 정말 이렇게 밥을 다 떠가지고 이쁘게 만든 다음에 이 방까지 탁 넣어드려야지 그나마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입력만 조금만 이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안 합니다. 그냥 정말 최소한의 입력만,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만 쓰고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야만이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작업한 것들을 등록을 쭉 했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정률이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렇게 오늘 작업한 내용들 쭉 등록을 하면 30일 딱 되는 순간 뭐가 나오느냐 하면 기등검사서가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실제로 일한 위치에, 품목에, 수량에 어떤 자재가 현장에 반입이 돼서 얼마만큼 기성을 했는지, 그래서 기성금 서류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최소화, 출력은 자동화가 돼서 이게 다 데이터가 연결된 상태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건축주하고 건축사의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기성금을 예로 든 게 왜 예로 들었는가 하면은 대부분 건축주하고 건설사하고 싸우는 첫 번째가 기성검사할 때 싸웁니다. 첫 번째 싸움이 이제 계약을 하고 건설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주에게 기성금을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건축주는 기본 마인드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거 실제로 한 거 맞아? 라고 해서 무조건 깎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설사가 정말 일한 만큼 청구해도 건축주는 그거대로 잘 안 줘요. 그래서 그 건설사는 그 다음번 기성할 때 만약 이번 달에 1억을 했으면 2억을 청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까일 거 아니까. 그래서 건축주는 방어적이 되고요. 그래서 건설사는 더 청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월이 지날수록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건설사가 일한 만큼 청구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싸울 일이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실제로 건설사가 일보상에 일한 것들을 등록을 하고 그 일한 만큼만 기성금이 계산돼서 실제로 딱 그것만 청구를 하게끔만 해주면 기성으로 건축주하고 건설사하고 싸우는 분쟁은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딱 빼버릴 수 있는. 네, 저는 이게 리모델링 그림을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은 차라리 쉽다.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리모델링이나 그릴 리모델링은 기존의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변수를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든지 기본 바탕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조사가 먼저 한 번 더 선행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뒤에 결과값들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운 걸로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쉬운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릴 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리모델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거기다 덧붙여서 그릴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연구과제를 같이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어느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 기업들이 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만이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전환으로 인해서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놔두면 할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너무 노후화가 됐으면 리모델링에 쓸 거고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린 리모델링은 시장에 역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환은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의 핵심은 속도하고 양. 그래서 속도하고 양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IT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담보가 돼야지, 그게 바탕이 돼야지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과제 키워드가 신속 디지털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민간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물을 보유한 사람보다는 건물을 살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리모델링 할 거를 고민을 했다면 그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이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건물을 살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발표를 하면서 꼭지로 삼았던 거, 건물 매입 시 의사결정 시간이 촉박하지만 의사결정 자료가 없다. 요거는 의사결정 지원 IT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설계자 찾기 어렵다. 이것도 설계 매칭 플랫폼을 통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설계를 빨리 완료하고 싶지만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 어렵다는 아까 보셨던 설계 협업 IT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시공사 찾기 어려운 거는 시공사 매칭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사 중 공사비 증가, 기간 증가, 시공사 분쟁, 요거는 공사 협업 IT 툴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자금 조달이 어렵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린 리모델링 지원 제도하고 정책이 뒷받침돼야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가 지금 건물을 샀어요. 살 때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 추가적인 대출을. 근데 신축은 땅을 사고 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건물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기성고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일한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공사가 딱 끝나고 나면 담보대출로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거의 한 70%의 신축 현장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PF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PF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중소형 건축물들은 토지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지어질 건물을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해서 기성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나면 담보대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 사업들을 영위를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게 안 돼요. 건물을 사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더 좋게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내 돈으로 그냥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하고 그린 리모델링 한 건물의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더 좋게 만들었는데 이 건물의 가치 평가를 은행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로치고 건물 평가라고 써놨는 게 이런 제도하고 정책들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이 힘든 첫 번째 바퀴를 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